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4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특별한 분 제 옆에 모셨는데요. 바로 모시고 인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빛병원의 김성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참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인사 네. 잠깐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쨌건 저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고요. 이제 그전만 해도 이제 막 봄 기운이 있을 때 나왔었는데 이젠 뭐 한여름 같은 느낌이 나고 장마도 시작됐네요. 예. 그러니까 네. 오늘 진짜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는데 워터파크인 줄 알았잖아요. 비가 글쎄 말이에요. 너무 많이 비가. 와서 막 홀딱 젖었습니다. 예. 근데 이 장마가 올 때 또 무더위가 같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막 어제도 막 너무 덥고 그랬는데 이 더울 때 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있는지 원장님께서 예, 한번. 이제 더울 때 보면 이제 산부인과에 보면 이제 특히 두 가지 부류의 환자들이 증가합니다. 그래요. 있나요, 진짜? 예. 한 분은 역시 질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이라는 거는 역시 습하고 따뜻하면 균이 살기 좋은 그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이 되면 질염 환자가 많이 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환경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오게 돼 있고 또 하나는 갱년기 환자분들이 또 꽤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더 늘어나나요? 네, 그게 아니라 이 갱년기 증상 중에 그 열 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은 열이 너무 많이 나면 잠도 못 자고 힘든데 이게 사실은 여름철에 더 심해집니다. 오히려 그 갱년기 때 열감은 겨울은 견딜만 한데 더워지기 시작하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증상 중에 하나, 그 갱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군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네. 저 한 가지 좀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봐도 예, 될까요? 예. 사실 질염이 저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왠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성병이진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이게 연관이 있는 건지. 근데 이제 냉이 많고 분비물 있고 냄새만 갖고는 사실 이게 성병인지 아닌지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병원에 오면 그건 이제 그 냉에 있는 균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구별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성병이나 이런 관계가 없다거나 이러면 사실 성병 위험은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만 없으면 대개는 이제 곰팡이균이나 잡균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성생활이 활발하셨던 분은 오셔서 이제 꼭 그 성병 종류가 같이 있는지 구별은 하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질염이 심하다. 그러면 여름철엔 특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곰팡이. 여름철에 무좀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 냉에도 우리 피부에도 곰팡이가 늘 있습니다. 냉에도 곰팡이나 잡균은 늘 있는 건데요. 얘들이 이제 살기 좋은 시기가 되면 확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특별한 일 없는데 막 가렵거나 냄새 나면 그냥 일반적인 잡균이나 곰팡이고 병원에 오시면 간단하게 또 치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은 뭐 곰팡이나 잡균이라고 하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질염 중에 보면은 자주 걸리는 사람 중에 너무 청결한 분들이 자주 걸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오히려 너무 깨끗한 게 더 안 좋을 수 있는 어떤 식의 거예요? 청결함이냐면 그때 우리가 샤워하거나 뭐 이런 정도는 되는데 질 안쪽까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 속까지 너무 이렇게 이게 손을 넣어서 씻는다든지 그 질 안쪽에 너무 청결을 하시면 그건 질염이 더 생겨요. 왜냐하면 그 질이라는 건 우리 요새 질 유산균이라고 뭐 많이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 질에 사는 유익한 유산균이 있어요. 그 유산균이 잘 살게 되면 그 질을 강한 산성으로 만들어서 딴 균이 못 살게 해줘요. 그런데 그 손을 넣어서 이제 씻거나 너무 이 청결제를 질 안쪽까지 넣어서 유익한 균이 죽으면 오히려 나쁜 균이 더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오히려 청결한데 이렇게 청결하다고 표현할 때 질 안쪽을 너무 씻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 너무 자주 와서 질염 때문에 오시는 분하고 여쭤보면 너무 청결하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 안쪽까지 너무 씻는 거는
오히려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예. 진짜 의외의 사실이라서 좀 예, 잘 예. 기억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질염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 좀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예. 가지실 만한 주제인데요. 바로 갱년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대처해야 하는지, 여름에는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오늘 방송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점도 질문 많이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갱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전반적으로 쭉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뭐 갱년기는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지, 갱년기는 어떤 증상이 되는지, 과연 몇 살쯤에 시작을 하는지, 이런 증상을 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폐경이 되면 내 몸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환자들을 볼 때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시원하게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네, 예. 제가 한번 여기를 한번 조금 펴드리고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균 폐경되는 나이는 49.7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46세에서 51, 2세 사이가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50세쯤엔 폐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저희 나라 여성들의 이 기대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가 넘었고요. 10년 안에는 이제 90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거의 지금 최장수 국가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막 증가세가 더 무서워요, 그죠? 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장수학자들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지를 많이 생각을 했고, 뭐 100세 근처까지 생각을 했지만 전 국민이 다 이렇게 장수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 10몇 년 전에 장수학회에서 보면 전 국민들이 평균 수명이 80세?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걸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최근에 위생이 좀 좋아지고 뭐 건강 관리, 뭐 백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장수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모두 다가. 그런데 이게 보시면 폐경의 평균 연령이 50세라는 거는 이 폐경 이후에 저희 수명이 거의 40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갱년기 이후의 인생이 거의 반이 남아 있었.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60세 환갑이고 그러면 얼마 안 산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WHO에서도 노인의 기준을 많이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장수학회에서 보면은 78세까지는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만 잘하면 젊은 사람이랑 거의 상관없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노인 나이를 이렇게 변경해야 된다고 할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생각보다 너무 장수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건강에 신경 쓰면은 누구나 이제 90세는 넘어 살 수 있는, 게다가 거의 80세까지는 거의 잔병 치레도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폐경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이제 오늘 그 논의를 이 시간에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폐경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영양이랑 좋아지면서 초경 나이는 예전보다 많이 당겨졌는데 이상하게 폐경되는 나이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양이 좋아진다 그래서 폐경 나이는 비슷하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건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좀 폐경을 땡기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제일 명확한 건 흡연입니다. 흡연은 한 1.5년 정도 폐경을 빨리 당겨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영양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은 폐경이 빨라지고 이상하게 고산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폐경이 빨라집니다. 하고 영양이 부족하거나 채식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채식만 해서 영양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리가 땡겨지는데 근데 묘하게 음주를 하면 폐경이 늦어진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독특하죠. 그래서 그러네요. 되게 술, 담배가 나쁜 걸로 세트로 같이 가는데 그러게요. 이상하게
이 술을 마시면 뭐 안주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어쨌건 폐경이 좀 늦춰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이제 폐경은 언제쯤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그 갱년기 증상이 언제부터 오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아주 독특하게요. 인구 중에 10% 여성은 하루아침에 폐경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폐경 되는 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너무 놀래서 자기가 무슨 큰 병이나 왜냐하면 대개는 폐경이 올라가면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든요. 조금 그 중에서 증상들이 있군요. 불규칙해지는 게 마구 불규칙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생리가 땡겨지는 걸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늦어지는 게 그 다음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경이 오는데 요 이행기의 평균 시작은 46세입니다. 46세요. 물론 39세에서 51세 사이로 범위가 꽤 넓긴 하지만 평균 46세 이렇게 하고 기간은 평균 5년입니다. 불규칙한 기간. 생각보다 길죠. 그러네요. 뭐 2년에서 8년까지도 된다는데 근데 또 하루아침에 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규칙한 기간이 꽤 긴데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하루에 온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자기가 무슨 암이라든지 딴 병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빨리 오는가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그것도 또 정상적인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폐경이 오면서 이 호르몬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폐경이라는 거는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 이제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사실은 여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40대는 남자가 사망률이 아주 여자에 비해서 급격히 높다가 네네. 50대 폐경 이후에는 여자의 사망률도 높아지거든요. 그게 여성 호르몬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서 여자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여자다움을 유지시켜주고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해 주시던 여러분의 그 건강을 유지하던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시기를 폐경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면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은 나오지 않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가끔 이제 병원에 와서 내가 폐경이 빨리 올지 아닐지 궁금해서 호르몬 검사라고 하죠. 네네. 그건 이제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난소가 이제 기능을 안 하게 되면 그 난소한테 일을 하라고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 있어요. 일을 안 하니까 얘가 야, 일 좀 해라. 그러면 얘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이 폐경이 되면서 슬슬 올라가요. 가까이 가면서. 그럼 미리 알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리가 막 불규칙해질 때 병원에 와서 아니면 이제 뭐 시험관악이라 이런 걸 할 때 내 난소의 그 기능 같은 걸 알고 싶다. 이럴 때 우리가 측정하는 호르몬이 그 난포 자극 호르몬입니다. 네. 얘네들은 여성 호르몬 자체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 좀 더 열심히 일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인데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 수치를 확인을 해서 지금 난소 기능이 어떤지 폐경이 빨리 올지 아닐지 요걸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가임기. 가임기. 그 다음이 폐경 이행기. 네. 이때부터는 임신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경. 폐경. 폐경이 되면 당연히 임신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임기 때부터 이제 이 생리 패턴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경을 시작하면 이제 바로 임신이 되는 건 거의 아니고요. 네. 초경서부터 첫 2년에 3년은 생리가 불규칙한 게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때는 첫 2년 거의 제대로 된 배란이 아니고요. 생리를 하지만 무배란성, 배란이 없으면서 되는 생리이기 때문에 배란이 안 되는 건 임신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뭐 생리했다고 바로 임신되는 건 아니고요. 거의 3년까지는 불규칙한 게 아주 정상이니까. 그래서 어머님들 좀 보면
얘가 생리를 시작했는데 한 2년 넘었는데도 너무 생리가 불규칙하면 큰 병형이 있는지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사실은 거의 3년까지도 좀 불규칙한 게 아주 정상적이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규칙적으로 되고 나이가 이제 슬슬 이제 40대 가까이 되면 생리가 이제 불규칙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 이행기 아까 45, 6세 네. 이후에 되면 그때부터 생리가 이제 규칙적인 게 이제 벗어나서 일주일씩 땡겨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땡겨지는 패턴이 먼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늦어지고 이제 거의 폐경 직전에 가면 갑자기 2달이고 3달씩 생리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생리를 안 할 때 그 무조건 좋아하시고 이제 폐경 있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왜냐하면 의외로 생리할 게 쌓여 있으면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하이라듯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지혈을 시키기 위해서 병원에 할 수 없이 와서 이제 수면 마취하고 이제 쌓여 있는 그 내막을 긁어내야 되는 자궁 내막 소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 봐서 폐경기가 가까이 갔는데 생리를 너무 안 한다. 2-3달씩 안 한다. 그럼 병원에 가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 생리할 게 쌓여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폐경이 됐으면 생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초음파를 확인하시면 하나도 없으면 이제 진짜 폐경인가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되게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호르몬 분비가 안 됐어도 실제 난소 기능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불규칙한 기간이 아까도 말했지만 뭐 2년에서 8년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리 안 한 지 막 1,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생리를 하기도 합니다. 1년을 멈췄다가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놀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가임기 이후부터 이 혈액 검사하면 그 아까 말했던 그 남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빠지기 시작을 해요. 점점 나빠지고 나중에는 이 수치가 이제 50이 넘어까지 가는데 문제는 이 수치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1 나오고 2 나오고 3, 4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수치가 폐경 수치가 갔다가도 다시 정상으로 어느 정도 돌아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바로 난소 기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 때문에 그 폐경 이행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막 몇 달씩 안 하다가 또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게 왜 난소 기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폐경이 되는지는 아직도 저희는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때 그러니까 요 폐경 이행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막 2-5달씩 생리를 안 하면 적어도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한다. 혹시 생리할 게 너무 쌓여 있으면 쏟는 주사를 맞아서 쏟아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쌓이기만 하고 쏟지 않고 이게 오래 반복되면 이게 자궁 내막암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폐경 이행기 때 그 불규칙한 생리를 그냥 마구 놔두는 거는 잘못하면 내막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폐경 이행기 때 2-3달씩 생리 안 하면 꼭 가서 확인한다. 왜냐하면 소파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잦아지면 암의 원인이 되니까 요 시기를 신경 써야 되고 또 폐경이 된 한 1, 2년 뒤에도 가끔 폐경 생기가 돌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요새 보면 또 이때 또 아주 궁금해 하시는 게 거의 60살 근처까지 생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요즘에는요?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하면 너무 또 불안해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또 그러니까 늦게까지 하는 분도 있다. 이런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가운데 댓글도 많이 주시고 질문도 조금 주셔서 한번 잠깐 읽어보고 가도 될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새싹보리님 반갑습니다. 인사 주셨고요. 이영란님, 김선희님, 헤이헤이님, 네, 40대 초인데 어떤 이유로 좀 폐경이 왔습니다. 갱년기 곧 오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고 계시네요. 네. 갱년기나 폐경이나 거의 같은 네.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40대에 오셨으면 제가 조금 있다가 너무 빨리 오신 분은 절대 몸에 안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좀 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이유님도 네 들어와 주셨고요. 김샤론님도 좀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한번 답변 받아보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65세인데 아직도 갱년기 증상으로 덥고 땀이 납니다. 이 증상이 정말 언제 끝나긴 하는 건지 이거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도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예. 실제 제 환자 중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80세 넘어서까지 하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은 이 증상이 너무 심하면 사실 잠도 못 자고 삭신이 쑤시고 진짜 아주 힘듭니다. 근데 이제 호르몬제를 오래 쓰면 유방암이 좀 증가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다들 걱정이 되시는데 물론 분명히 조금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한 10년, 20년 쓰신 분들한테 호르몬제 오래 쓰면 유방암은 분명히 증가합니다. 라고 설명드리지만 아주 심한 분들은 자기가 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온몸이 아프고 잠도 이렇게 사느니 나 호르몬 치료를 받겠다 하셔서 저한테 받는 분들이 80세 넘어서도 여러분 계시고요. 저한테 제일 오래 받는 분은 89세쯤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몸이 활동하기 어려워서 사실 본인이 거의 못 오고요. 유방암 검사도 못 하시고 그냥 제 가족분들이 대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0세 가까운데도 이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서 너무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이게 증상이 심하면 사실은 저한테는 거의 80세 넘어서도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좀 완전히 너무 개인차가 큰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네네. 너무 심한 분들은 올해까지 호르몬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하시는 분들은 꼭 유방암 검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잘 좀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네. 제이유님께서는요, 또 58세에 좀 생리가 끝나셨고, 1년 뒤에 폐암 수술 받으셨고, 이제 1년쯤 뒤부터 전신 통증과 잠도 고르지 않고 진통제로 좀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63세 분이신데요. 혹시 좀, 예, 저희 네. 63세나 이렇게. 네. 근데 이분은 다행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63세구나. 그래서 아랫분하고 제가 글을 읽는 거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60세를 넘으면 그때부터 호르몬 치료를 새로 시작하는 건 권하지 잘 않습니다. 50대에는 저희가 적극 권하는데 60대쯤 되면 이미 혈관이 좀 망가져 있을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미 혈관이 나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호르몬제가 먹는 초기에 뇌졸중하고 네네. 혈전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60세 이후에는 호르몬 치료 처음 시작을 하면 여기 혈전이 일어나는 거나 뇌졸중이 좀 증가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60세 이후에는 증상이 심해도 잘 권하지는 않는데요. 또 실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증상이 너무 힘들면 제가 이제 그 혈액 검사랑 다 해보고 비교적 안전한 범위에 들어있으면 60세 이후에도 호르몬제를 쓰긴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꼭 얘기 드리는 거는 먹는 초기 뇌졸중이 좀 생길 수가 있고 혈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약을 먹었는데 너무 어지럽고 컨디션이 안 좋고 다리가 띵띵 분다 그러면 바로 끊으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너무 급하면 내과에 가서 이 약을 먹었는데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약을 먹었는데 이거 혈전 용해제를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얼른 상담하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데요. 제 경험상 보면 한 며칠만 먹어보면 알고요. 그래요. 근데 되게 하루쯤 끊으면 증상 되게 좋아집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사실은 60대 이후에는 권하지는 않는데요. 자기가 너무 심하면 병원에 와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먹어볼 수는 있고 먹는 초기에 그런 뇌졸중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그건 절대 더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60대부터는 조금 신중하게
치료를 결정해야 네, 된다라는 네,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또 질문 조금만 더 받아볼게요. 네, 네. 김샤로님께서 갱년기를 막 시작한 51세 여성 호르몬을 11년간 복용했습니다. 복용 후 기미가 생겼는데 이 약을 중단한 후에도 기미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게 혹시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이 생긴다고 하는데 살 때문에 이게 기미가 없어지지 않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분명히 호르몬제는 기미하고는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만, 근데 이 공식적으로 기미가 많이 느는 건 아닌데요. 대개는 임신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에는 기미 같은 게 좀 증가해요. 왜냐면 그때는 여성 호르몬이 상당히 증가한 시기고요. 아기를 낳고 나면 기미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기를 낳으셨던 분들은 조금 경험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그 호르몬 먹을 때 기미는 대개는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거나 떼볕을 덜 받으면 좀 덜 하는데, 이분은 그 호르몬을 중단했는데도 기미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기미가 생겼던 게 꼭 호르몬하고는 관련 없을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 이 말은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폐경이 되면 이제 여자분들이 그 호르몬이 전혀 나오질 않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이 지방이 많은 살찐 분들은 여기서 호르몬 분비가 조금은 됩니다. 그래서 날씬한 분에 비해서 살찐 분은 물론 여성 호르몬이 조금 더 나오고 호르몬이 나온다는 건 기미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은 체중 관리 필요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체중이랑도 분명히 좀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또 안나 JJ님께서는요, 그 비잔정을 복용과 그리고 5년 이상의 야즈 복용이 갱년기 증상과 폐경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자신의 폐경이 될 나이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검사는 없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예. 야즈나 이런 피임약이 폐경을 빨리 땡기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네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난포 자극 호르몬이나 또 몇 가지 그런 검사들이 있거든요. 이 폐경이 언제 올지 아는 예측하는 검사가 병원에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김선희님께서는 난소 낭종으로 왼쪽 난관을 제거했는데 갱년기가 좀 일찍 오는지 이런 질문 주셨네요. 예. 그 난소는 기능을 하나만 있어도 거의 폐경되느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한 5, 6개월 정도 당겨진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5, 6개월이 당겨지는 걸로 크게 많이 당겨진다고는 아까 흡연은 1년 반. 그러니까 1년 1.5년. 흡연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난소가 하나만 있어도 폐경 나이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냥 설명하거든요. 큰 차이는 그러니까 몇 개월을 차이를 가지고 조금 당겨진다 그러면 괜히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전 일반적으로 난소 제거했는데 폐경 빨리 올지 여쭤보면은 별 차이 없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이 주시네요. 네. 그리고 라벤더님께서는요, 48세인데요. 내막증 난소 혹이 5에서 6cm 정도의 약간의 통증이 있어도 혹시 수술을 안 하고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 치료가 가능한지요? 내막증 수술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서요. 네. 약 처방을 받고 치료하고 수술을 안 하면 유착이 심해지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은 이게 조기 폐경이 됐기 때문에 이건 호르몬제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막증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호르몬제 중에 생리하는 호르몬제 있고 안 하는 호르몬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런 분들은 생리 안 하는 호르몬제로 이제 좀 내막증 때문에 치료를 받으셔야 됐고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조기에 폐경된 분들은 반드시 호르몬 치료를 물론 유방암이 있으면 안 되지만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가 보고 질문을 더 할까요? 그럽시다. 네, 준비해 주신 내용이 또 엄청 많아가지고요. 네,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난소에 있는 난자의 숫자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폐경이 된다는 거는 태어났을 때 아주 많았던 그 난자의 숫자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면서 난소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요. 네. 폐경이 되면 되게 쫄아져요. 크기도 작아져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씨 없는 수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난자에 씨가 있다가 씨가 말라 없어지는 게 그 과정이 임신 능력하고도 관련 있고 그 호르몬 분비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쯤 되면 네. 그 난소에 있는 난포 수가 막 100만 개쯤 됩니다. 100만 개. 예, 네. 엄청 많죠. 그랬다가 그 숫자가 점점 이제 줄어서 한참 그 임신할 수 있는 그 나이 또래가 되면 숫자가 한 10만 개 이상. 근데 이제 10만 개에서 점점 줄어들면은 그거에 따라 임신 능력이 점점 줄고요. 요게 10,000개 이하가 되면 임신이 잘 안 됩니다. 게다가 이게 한 5, 6천 개, 몇천 개대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생리가 불규칙하게 되죠. 하고 이 난소에 난자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시기를 폐경이라고 해요. 폐경.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많은 씨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씨가 이제 없어져 가는 과정이 폐경일 수도 있고 그 숫자에 따라서 이 가임 능력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자, 아까 여쭤봤던 뭐 40대 이전에 본의 아니게 폐경이 된 분들 있죠. 우리가 40세 이전에 폐경되는 건 조기 폐경이라고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한 1%는 자궁이나 난소를 적출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폐경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분들 그 내막증 때문에 다 그 조기 폐경이 된 분들은 요건 이제 물론 항암 치료나 이런 걸 아까도 네. 얘기하셨죠.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난소가 파괴되니까 조기 폐경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폐경이 됐을 때 가끔 보면 조기에 폐경돼서 생리 안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성이라는 게 그 여성 호르몬이라는 거는 여성의 건강도 지켜주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온다는 거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이 조기 폐경된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지력 장애도 오고요. 그다음 안과 질환도 많이 생기고 치매도 더 많이 생깁니다. 정말요? 그럼요. 그다가 이 심장병도 더 빨리 오고요. 젊은 나이 빨리 골다공증도 와요. 게다가 위나 장 쪽에 암도 더 많이 생기고요. 여러분 제대로 못 걷는 이 파킨슨병. 네. 결과적으로 빨리 폐경이 40세 이전에 온 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안 하면 사망률이 증가해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 이제 생리하다가 생리를 안 하니까 40세 이전에 폐경된 분들이 생리하는 너무 좋다. 오히려 좋다고 예. 생각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데. 젊었을 때는 자기 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아까 장소에 한다 그랬잖아요. 네. 평생을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된 분들은 적어도 일반 사람들이 폐경이 되는 나이 50세 정도까지는 네. 호르몬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하고 용량도 옛날에는 저용량을 권했는데 요새는 저용량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량이 작을수록 뼈에는 나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뼈가 나빠진다는 거,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때문에 고관절 같은 게 부러지면 1년에 20%. 누워 계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에 한 40%. 그러니까 골다공증에서 골절이 생기면 골다공증이 우스운 게 아니라 암 못지않게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장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 폐경이 와도 저용량의 호르몬을 쓰자고 그랬는데 이제는 갑자기 너무 오래 사니까 이 뼈 관리도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갱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10년 전에 했던 그 유튜브 내용하고 최근에 했던 내용하고 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옛날에는 저용량을 무조건 폐경이 돼도 쓰자 그랬는데 요새는 저용량을 쓰자는 얘기를 안 해요.
일반 용량을 쓰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 아까 그 여쭤보셨잖아요. 네네. 일단 이런 분들은 빨리 폐경된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호르몬제를 쓰셔야 되고 일반 용량을 쓰셔야 되고 물론 유방암이 있으면 그건 불행하게도 쓰시기가 좀 곤란하지만 아니신 분들은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45세 이전에 폐경되는 거를 좀 이른 폐경이라는 이런 분들도 9.7% 그러니까 10% 정도 꽤 있으시네요. 꽤 있고요. 보면 부모님이 빨리 폐경된 분들이 조금 폐경이 빠른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대개 보면 부모 엄마 아빠라 엄마나 여동생이 늦게까지 생리했다. 여동생이 아니죠. 누나. 언니가? 언니죠. 네네. 여동생이 먼저 폐경될 일은 없습니다. 잘못해서 얘기됐습니다. 이런 병원들은 빨리 폐경될 수 있고 사실은 이 빨리 폐경이 되면 요거는 이 가족들이 되면 자기도 빨리 될 수 있다. 엄마가 늦게까지 했으면 자기도 늦게 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셔도 되고요. 일찍 좀 폐경이 되면 사실은 50세까지는 호르몬제 쓰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렇게 일찍 폐경됐다고 좋아해 하신다 이런 댓글도 있어서요. 예. 폐경되신 제 주변 분들 다들 행복해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조기 폐경만큼은 조금 이게 개입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따가 설명드리지만 이 폐경됐을 때 호르몬 치료의 그 초기의 단점이 먹는 초기에는 조금 뇌졸중이고 네. 이제 오래 먹으면 유방암인데 유방암이 그게 한 1000명에 1명 정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많은 게 아닙니다. 자, 이때 1000명에 1명 생긴다는 확률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폐경되면 살이 찌게 돼 있거든요. 네. 체중 관리 못해도 그 정도는 생겨요. 실제 체중 관리 못하면 더 생깁니다. 또 하나, 폐경 이후에 술 마셔도 유방암이 증가합니다. 그 정도 확률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아기 안 낳는 사람 많죠? 네. 그러니까 아기 안 낳아도 유방암이 증가합니다. 예, 그 정도 확률이 1000에 1명. 또 아기 젖 안 먹이죠? 6개월 이하 젖 먹인 분도 유방암이 증가합니다. 그런 분이 1000에 1.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 유방암이 생기는 확률은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결혼 안 해서 아기를 안 낳는 게 유방암이 증가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셨죠? 그러니까 결혼하셔야 됩니다. 아기 낳으시고 기왕이면 유방암 그 호르몬제 먹는 게 아기 낳아서 젖을 한 6개월 이상 먹으면 그게 유방암을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제를 먹어서 생기는 그 정도 확률은 아기를 낳고 그 젖을 먹이면 네. 줄니까 그거랑 거의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호르몬제 먹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어쩌면 지금 요새 트렌드가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호르몬제를 뭐 60세 정도에서는 이제 더 먹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요새는 그런 얘기가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평균 수명이 한 70에서 75세를 생각하고 그냥 폐경 이후에 삶이 그렇게 오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폐경 이후의 삶이 3, 40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성 호르몬이 몸에 유익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없는 게 과연 우리가 아직 90세나 100세 장수 세대를 살아보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호르몬이 있고 살았을 때, 그러니까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비교를 해본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보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먹는 게 건강 관리. 아까 말했지만 뼈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호르몬제가. 그래서 이 아까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왔을 때 사망률도 안 못지않게 무섭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호르몬 치료는 어떠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성 호르몬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히려 아까 김이 얘기했지만 미백에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요? 예, 하고 이 폐경이 되면 그 여자의 피부가 그 건조해지고 얇아지거든요. 네네. 탄력도 줄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건 여자다움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의 탱탱함이나 피부의 탄력, 피부의 이 보습제라는 거 팔잖아요. 그 여성 호르몬보다 더 좋은 보습제는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습기가 없어진다는 건 여자가 나이 든다는 주름 든다는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 피부 탄력이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그러니까 있군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화장하는 거 화장빨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여성 호르몬입니다.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이게 심장, 뭐 혈관 다 보호하죠. 아까도 골다공증 얘기했지만 뼈도 보호하죠. 이게 체중 유지도 중요해요. 폐경이 되면 급격히 그 뱃살 늘거든요. 이 체중 유지. 하고 부부 관계에도 사실은 이 호르몬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제 고마운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호르몬 치료를 옛날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조금 더 오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트렌드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잘 이해하였습니다. 질문 또 많이 쌓여서 질문 조금 더 받아봐도 될까요? 네. 건강이 최고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네요. 50세 여성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특별히 없어도 이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할까요? 좀 받는 게 득이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전에 증상이 없으면 먹지 말자 이런 게 사실은 아직도 교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제 호르몬 약을 썼을 때 아까 얘기했던 먹는 초기에 뇌졸중, 그러니까 이제 오래 먹으면 유방암. 근데 사실은 폐경 50대에는 뇌졸중 증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때까지는 여성 호르몬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혈관이 좋거든요. 네. 60세쯤 돼서는 호르몬제 치료를 하지 말자 그러는 거는 여성 호르몬의 보호를 혈관이 10년 이상 안 받으면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뇌졸중 확률이 증가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호르몬제 쓸 때 뇌졸중 확률을 사실은 50대에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호르몬제를 쓰셔도 되지만 오래 먹을 때 우리 유방암이 제일 무섭잖아요. 요새 유방암이 안 생기는 호르몬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갱년기 호르몬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심한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만일 지금처럼 50세가 넘었는데 50세 됐는데 갱년기는 됐고 증상은 없는데 내가 요새 이 건강 관리에 위해서 건강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어쩌면 이 유방암 안 생기는 호르몬제가 여러분의 피부와 뼈, 뭐 이런, 근데 그 호르몬제는 유일하게 단점은 부부관계는 개선을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은 당연히 일반 호르몬제를 드셔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고, 내가 순전히 건강을 위해서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 호르몬량은 작지만 저 유방암 안 생기는 호르몬제는 아주 오랜 기간 먹어도 몸에 그 단점 없이 오랜 기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새 이렇게 폐경 초기 증상 없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호르몬제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뭐 공식적으로 교과서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약의 성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건 이제 호르몬제 중에 네. 호르몬제가 이제 오래 먹으면 유방암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 유방암을 안 생기게 하는 약을 같이 섞었습니다. 복합제로.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그게 도대체 뭔지 그게 궁금해하시는. 조합이라고 요새 네네. 한동안 생산이 안 되다가 다시 나온 지는 조금 됐습니다. 그래도 이젠. 네. 그리고 또 질문 계속 받아볼게요. 저는 내막암으로 난소와 자궁을 모두 적출했습니다. 만 38세 조기 폐경이 됐습니다. 호르몬 치료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예, 네. 이게 예전에는 뭐 절대 안 된다 그랬지만 너무 증상이 심하면 사실은 내막암이 있으셔서 일단 권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된다 생각을 하시고 너무 진짜 심할 때는 어쨌건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호르몬제 중에 완치가 됐다 그러면 생리 안 하는 타입의 호르몬제들이 네. 있거든요. 그중에 뭐 리비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좀 단기간은 뭐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소망님 질문 볼게요. 52세인데 초기 2, 3일 정도는 양도 많고 많이 좀 통증이 있는데 기간이 젊을 때에 비하면 단축돼 가기는 합니다. 폐경기 초기 증상은 어떤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몇 세부터 폐경이 많이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폐경은 되게 46세에서 52세 사이가 우리나라는 비교적 많다고 생각되고요. 초기 증상은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조금 더 내용 볼까요? 예, 시간이 거의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너무 금방 갔습니다. 예. 자, 어떤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제 우울함이 좀 먼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면 홍조는 사실은 폐경 오기 전부터 생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폐경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게 심하면 폐경 전이라도 오랜 기간 하지만 간단하게 호르몬제를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초기에는 이제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요 질 쪽이랑 비뇨기 쪽, 이쪽이 위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질의 위축이 오면 부부관계하기 어려워지고요. 이 방광이나 이쪽에 위축이 오기 시작하면 요실금이라든지 소변 자주 보는 거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폐경된 지 한 10년쯤 되면 슬슬 뼈도 나빠지기 시작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이 감소합니다. 여러분 이 근육 감소한다는 거 뼈 나빠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근육 감소하는 걸 이 큰 병으로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육이 없으면 장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호르몬이라는 게 보시다시피 뼈나 근육, 심혈관 다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20년쯤 되면 이제 치매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 증상이 어떤 게 오는지 그 나이에 따라서 그 증상의 변화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생리가 이제 폐경이 올라오면 생리가 불규칙해진다 그랬죠. 맨 먼저 나타나는 게 얼굴 화끈거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약간 우울감 같은 네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뇨기 생식기 위축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 어려워지고 소변 자주 보고 화장실 그게 다 이제 그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 노화. 피부가 얇아지고 분비물도 이 피부에 수분이 빠집니다.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오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다음 치매 이런 게 오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많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안면 홍조, 그다음 심장 두근거림, 땀 나고 기억력 떨어지고 우울하고 의외로 근육 관절통 굉장히 많습니다. 몸이 아파갖고 호르몬 치료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 건조, 빈뇨, 요실금, 흥교통 이런 게 오고 자, 이런 걸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좀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맨 위부터 한번 보면 맨 처음에 보면 이제 피곤하고 두통 생기기도 좀 쉽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정신적인 면에서는 좀 잠도 잘 안 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이 막 확 열나면서 사실 땀도 쫙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숨도 가쁘고 물론 이제 심장 질환도 생길 수 있고 아까 피부 얘기했죠. 피부 탄력 없어지고 얇아지고 뼈는 나빠지고 생리는 안 하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 어려워지고 요실금 생기고 삭신이 있으면 관절통 오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여기 몸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요거 이 진단표에서는 아주 독특한 게 있어서 하나 끼워놨습니다. 의외로 감각 이상하고 여기 벌레 기어가는 느낌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의외로 이 감각 이상을 느끼는 분도 가끔 있어서 이 표는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신체가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아까 이제 쭉 얘기했던 거를 이제 그 순서대로 하면 맨 처음에 화끈거리고 우울감, 근육통, 그다음 피부 노화, 성욕 감퇴, 체중 증가. 이 체중 증가 이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폐경이 되면 초창기에 확 체중이 늘어요. 그래요. 예. 그러고 근데 이제 이때 젊은 사람이 체중 증가와 폐경 이후의 체중 증가는 전혀 패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의 살이 찌는 걸 보면 어깨라든지 엉덩이, 허벅지 이쪽이 살이 찌고요. 네. 여러분들 할머니들이 살이 찐 거 보면
다른 데는 얇은데 뱃살만 뚝 나와 또, 있습니다. 네. 이 뱃살 나오는 게 바로 남성형 비만이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요 남성형 비만이 늘게 되면 콜레스테롤 증가하고 똑같은 비만이 와도 폐경 이후의 비만이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폐경이 되면은 이제 뱃살 나오고 그러면 꼭 병원에 가서 콜레스테롤 검사해야 되고, 물론 살찌면 간 기능, 지방간 생깁니다. 네. 당뇨 이런 거 꼭 검사해 보셔야 되고, 요런 문제는 역시 살 빼기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만 일단 먹는 거 좀 줄이셔야 되고요.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폐경되면 키가 준다 그러죠, 나이들. 네. 골밀도, 뼈가 나빠져서 키는 줄어들고, 이 등도 이제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거는 사실은 뼈가 주저앉아 부러졌다는 게 얘기예요. 뼈 앞쪽이 부러져서 이게 주저앉으니까 결국 키도 줄어들고 허리는 곱고 골절도 생기고 있어서, 이제 폐경이 되시면 병원에 가서 가끔은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뼈에는 가장 좋은 게, 물론 이제 칼슘이나 비타민 D 이거 같이 보충해 줘야 되고요. 뼈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근육 운동입니다. 근육량이 많아야 뼈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갱년기가 오면 잠도 잘 안 오고, 아까 말했던 삭신이 쑤시고 이런 거 다 오게 됩니다. 네, 시간이 벌써 50분이 또 넘어갔어요. 어떻게 오늘 네, 준비해 주신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럼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요것만 네. 하고, 자, 일단 폐경이 오면 여러분들 여성 호르몬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남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조금씩 나오고요. 부신에서 나와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 남자들은 폐경 때쯤 되면 이 부부 관계 보면 남자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줄어서 갑자기 성격이 여성다워지는데 눈물도 많아지시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여자들이 더 호랑이가 됩니다. 무서워져요, 성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그러면 당연하신 겁니다. 근데 약간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이때 좀 털이 더 생기기도 해요. 물론 이제 이 이후에 한 10년, 12년 지나면 더 이상 이제 남성 호르몬도 나지 않아서 털이 증가하는 건 없어지긴 합니다. 경기 시간이 다 돼서. 네. 그러니까 오늘 되게 많은 예. 분들이 응원도 많이 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셔서요. 다음에 꼭 이거 내용 이어가지고 또 재밌게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질문도 혹시 못한 질문도 다음 또 저희가 준비를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오셔서 질문도 많이 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봄빛병원 김성수 원장님과 함께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씩 잘 짚어주셔서 오늘 너무너무 이해가 쏙쏙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유익한 방송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